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69세 오현숙입니다. 은퇴 후 남편 없이 혼자 작은 18평 아파트에 살며 월세 나오는 원룸 건물을 관리하며 살고 있었죠. 하나 있는 아들은 고졸 후 직장 생활을 못 이어가고 현재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원룸 건물 꼭대기층에 무상으로 살고 있죠. 못나도 잘나도 자식이라고 안쓰러워 늘 반찬을 챙겨주고 생활비도 쥐어주지만 고마운 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런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든 사건이 생겼습니다. 현숙 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서늘한 가을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오는 오후 69세 오현숙은 작은 18평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그녀는 은퇴 후 남편 없이 혼자 살며 근처에 있는 원룸 건물 하나를 관리하며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죠. 이번 달 전기료가 또 올랐네. 현숙은 작은 한숨을 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곧이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목소리. 엄마 나야. 진수. 문을 열자 43세의 아들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지금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아들의 모습에 현숙의 마음은 늘 무거웠죠. 진수는 아내 선영과 두 아이를 데리고 현숙이 소유한 원룸 건물 꼭대기층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밥은 먹었니? 현숙은 아들을 맞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만들어 놓은 반찬들을 꺼내며 말했죠. 아, 맞다. 선영이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 새로 담갔으니까 가져가거라. 고마워, 엄마. 진수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애들이 이제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니까 고민이 많아. 현숙은 찬장에서 밑반찬을 담을 통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글쎄, 지금 사는 곳이 좀 좁기도 하고 애들 교육 환경도 생각하면 진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선영이도 계속 걱정하고 있어. 현숙은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수의 표정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오랜 교사 생활로 다져진 그녀의 관찰력은 아직도 예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현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선영이랑 이야기해 봤는데 진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여건이 되시면 우리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현숙은 깻잎 장아찌를 통에 담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자립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손자들을 생각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었죠. 특히 둘째 손자가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였으니까요. 엄마도 그 생각 안 한 건 아니야. 현숙은 진수에게 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크니까 지금 원룸은 좀 비좁겠지. 그런데 갑자기 이사비며 전세금이며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원룸 건물을 정리하시면 그 돈으로 우리 식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숙은 잠시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원룸 건물은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죠. 하지만 아들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면 엄마,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진수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다만 애들 생각하면 여기에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애들 교육도 그렇고. 현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죠. 자신이 죽고 나면 어차피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었고 지금 손자들에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다. 현숙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자. 애들 미래를 위해서라면. 진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선영이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현숙은 아들의 기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현숙은 혼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오래된 원룸 건물을 팔면 번듯한 30평대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애들을 위해서라면. 현숙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원룸 건물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현숙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어머니, 원룸 건물 시세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위치도 좋고 임대 수익률도 안정적이라 금방 팔릴 것 같습니다.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30평대 아파트를 사려면 어떨까요? 아, 아드님 드릴 집 말씀이시죠? 요즘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 있는데 중개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해서 인기가 높아요. 현숙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애들 학교 가기에도 좋겠네요. 네, 초등학교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깝고요. 중개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미리 물려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울었죠.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집 알아봤는데 한번 와서 보지 않을래? 30분 후 진수는 아내 선영과 함께 현숙의 집으로 왔습니다. 38세의 선영은 평소처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집 이야기를 꺼내자 눈빛이 달라졌죠. 어머니, 정말 30평대 아파트를 사주신다는 거예요? 선영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애들 생각해서 말이야. 현숙은 부동산에서 가져온 자료를 펼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다고 하더라. 선영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좋은 곳이네요. 신축이고 편의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진수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그런데 말이야. 현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원룸 건물을 팔면 월세 수입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가 너희들한테 용돈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 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물론 당장은 괜찮아. 엄마 연금도 있고. 현숙은 며느리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며 말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몸이 아프거나 하면 엄마,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진수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선영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며느리의 반응이 신경 쓰였지만 손자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죠. 그럼 내일 같이 가서 직접 보자. 현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음에 들면 계약하고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33평형 아파트는 정말 깨끗하고 넓었죠. 거실도 넓고 방도 3개나 있어서 아이들이 각자 방을 쓸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 좋다. 선영은 이번에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여기서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이 안 되네요. 현숙은 며느리의 밝은 표정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냉랭했던 선영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은 현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오후 현숙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원룸 건물 매매 계약서와 아파트 구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그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죠. 이제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겠네. 현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진수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하거라. 애들 학교 문제도 있으니까 서둘러야지. 엄마,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진수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선영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고마워요. 애들 교육 잘 시킬게요. 하지만 현숙은 선영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고마움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순간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현숙은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그래, 애들 잘 키우기만 하면 돼. 현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현숙은 혼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 아들에게 넘어간 것이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작은 아파트와 얼마 안 되는 예금뿐이었습니다. 뭐, 언젠가는 다 줄 거였는데. 현숙은 자신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애들 위해서 좋은 일 한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원룸 건물에 불이 하나씩 켜져가는 모습을 보며 현숙은 복잡한 심정을 달랬습니다. 이제 저 건물도 곧 남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것이었죠.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마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숙은 진순의 가족이 이사 준비로 바쁠 것을 생각하며 며칠간 연락을 자제했죠. 그러던 어느 오후 손자들에게 줄 간식을 사러 평소보다 조금 큰 마트에 들렀습니다. 애들이 새 집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좋아하는 과자도 사가야지. 현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과자 코너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면 넓은 집으로 이사갈 손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했죠.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숙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습니다. 통화를 하며 걸어오는 선영의 모습이 보였죠. 응, 맞아 30평이야. 선영은 핸드폰을 귀에 대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아? 욕심 많은 노인네가 얼마나 아까워했겠어? 현숙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현숙은 급히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니, 정말 짠돌이야. 한 푼을 안 쓰려고 해. 선영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왕 해주는 거 나중에 팔 거 생각해서 40평대로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야? 현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 가족을 위해 내어준 것을 두고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솔직히 말하면 엄청 고맙지는 않아. 선영은 친구와의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원래 아들이라 받을 거 땡겨받는 거잖아. 어차피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 될 건데. 현숙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죠. 과자 봉지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에
선영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영은 현숙을 보고 깜짝 놀라며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현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바닥에 떨어진 과자들을 바라보며 현숙은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산산조각 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디 아프신가요? 현숙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선영은 걱정스러운 척 물었지만 현숙은 그 표정이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욕심 많은 노인네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현숙은 급히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너는 장 보거라. 현숙은 비틀거리며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온몸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현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영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욕심 많은 노인네, 짠돌이, 원래 받을 거 땡겨받는 거. 이런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욕심 많다고? 현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주면서 욕심 많다고? 현숙은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서명했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현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날 저녁 진수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선영이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나 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선영이가 마트에서 어머니가 좀 안 좋아 보이셨다고 하던데. 진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진수는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야, 괜찮아. 현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랬나 봐. 그래도 몸조리 잘하세요. 진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건강도 잘 챙기세요. 현숙은 아들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선영처럼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수야. 현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에게 집을 사준 거 정말 고마워하고 있니? 당연하죠, 엄마. 진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언제 저희가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현숙은 아들의 말에서도 선영과 비슷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고마움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았죠. 그래. 그럼 됐다.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가 떠난 후 현숙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죠.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말입니다. 내가 정말 욕심 많은 노인네일까? 현숙은 거울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손자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뿐인데 왜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현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영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자신이 한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보며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현숙은 여전히 선영의 말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진수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진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현숙은 아들을 거실로 안내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앉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사실 선영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어디가 아픈데? 현숙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아픈 것은 별개의 문제였죠.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대요. 진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원래 조금씩 아팠는데 요즘 애들 돌보느라 더 악화된 것 같아요.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현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마트에서 들은 선영의 말들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아프다니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치료비가 얼마나 든다는 거야? 현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진수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엄마한테 직접 말하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건데 치료비랑 물리치료비 합쳐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현숙은 잠시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이 직접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과연 진심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선영이가 그렇게 아픈데 왜 병원에 안 갔어? 현숙은 물었습니다. 갔어요. 그래서 진단받고 온 거예요. 진수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의사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파트를 사주느라 큰 돈을 이미 써버린 상황에서 또 다른 큰 돈을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며느리가 정말 아프다면 도와줘야 하는 것도 맞았습니다. 알겠다. 현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아픈데 그냥 둘 수는 없지. 내일 은행에서 돈을 찾아올게.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진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이도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엄마한테 직접 말하기가 너무 죄송해서 그렇다고 하던데. 현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선영이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현숙은 은행에서 500만 원을 찾아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선영이한테 빨리 치료받으라고 해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진수는 돈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현숙은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처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보던 중 실수로 선영의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게 되었죠. 진수가 예전에 가족 계정들을 연결해놨던 것을 깜빡했던 것입니다. 화면에는 선영이 올린 최근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인증 사진이었죠. 게시물에는 드디어 갖고 싶던 가방겟이라는 글과 함께 행복한 표정의 선영이 있었습니다. 현숙은 그 가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고 현숙도 그 브랜드가 매우 비싼 명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게시물 날짜를 보니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게 내가 준 돈으로 산 건가? 현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와 진짜 예쁘다. 얼마 했어? 그 같은 댓글을 달았고 선영은 500만 원쯤 했나? 남편이 용돈 줘서 샀어라고 답글을 달아놨습니다. 현숙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비라며 받은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요? 500만 원짜리 가방. 현숙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당했는지 깨달았죠. 그날 저녁 현숙은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선영이 허리 치료 잘 받았니? 아, 네. 엄마 덕분에 치료받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 다행이다. 현숙은 억지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영이 지금 집에 있니? 네, 있어요. 바꿔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몸조리 잘하라고 전해줘. 전화를 끄는 현숙은 다시 선영의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그 명품 가방 사진이 거기 있었고 친구들과의 즐거운 대화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현숙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선영은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자신에게서 돈을 받아 명품 가방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계획적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내가 이렇게 쉽게 당할 줄 알았구나. 현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현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트에서 들은 선영의 말들과 오늘 발견한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아들 가족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겠어. 현숙은 결심에 찬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랍에서 아파트 계약서를 꺼내 들고 그녀는 마지막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호한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밤새 내린 결론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죠. 이제 그만해야겠어. 현숙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가 될 수는 없어. 오전 9시 현숙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담당 중개사는 현숙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사 준비는 잘 되어 가시나요? 중개사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숙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네, 계약 취소요? 중개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어요. 현숙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취소 절차 어떻게 하면 되나요? 중개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으셨으니까 계약금 포기하고 취소는 가능합니다만. 정말 취소하시겠어요? 네, 확실합니다. 현숙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1시간 후 현숙은 계약 취소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부동산으로 향했죠. 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현숙은 두 번째 부동산에서 말했습니다. 아, 매도를 원하시는군요.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언제쯤 매도하실 계획이신가요? 최대한 빨리요. 현숙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현금으로 급매도해도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큰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의 기념품들, 옷가지들, 그리고 몇 권의 책들을 챙겼죠. 이제 정말 끝이야. 현숙은 짐을 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 짐이에요? 진수는 거실에 놓인 가방을 보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진수 왔구나. 현숙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어디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어디 가시는데요? 이렇게 큰 가방을 싸시고. 진수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원도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고향집 좀 정리하러 가려고. 현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래 비워두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고. 진수는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그런데 혼자 가시기엔 너무 힘드실 텐데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이사 준비하느라 바쁘잖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그럼 언제 돌아오세요? 진수는 물었습니다. 며칠 걸릴 것 같아. 현숙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정리할 게 많아서. 진수가 떠난 후 현숙은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에게 전할 마지막 메시지였죠. 진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멀리 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받을 집도 없고 엄마가 살던 집도 팔아버렸다. 내가 욕심 많은 노인네라며. 그래, 이제 너희가 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 다 정리했단다. 현숙은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죠. 선영이한테 전해라. 허리 치료비로 받은 돈으로 명품 가방 사는 게 얼마나 뻔뻔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으면서 돈은 받으려고 했니? 편지 마지막 부분에 현숙은 이렇게 썼습니다. 부디 내 자식은 너처럼 키우지 말거라.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편지를 다 쓴 현숙은 봉투에 넣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현숙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현숙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차역으로 향했죠. 강원도행 기차표를 끊으며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고향으로 가자. 현숙은 기차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날 욕심 많은 노인네라고 부르지 못할 테니까. 그날 오후 진수는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연락이 안 되어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엄마, 저예요. 진수는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진수는 식탁 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진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이게 무슨...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급히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큰일 났어. 엄마가 집 계약 취소하고 사라졌어. 뭐라고?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 남기고 간 거 보니까 어머니가 우리 명품 가방 산 거 다 알고 있어. 진수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선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진짜 끝난 거야? 현숙은 그 시간 이미 강원도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이 가슴속에 퍼지고 있었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도착한 현숙은 아버지의 고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였죠. 마을 이장님이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몇 년간 비어 있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이장님은 친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오래 머무실 생각이세요? 네,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려고 합니다.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첫날 밤 현숙은 오래된 한옥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죠.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쓸 거야. 현숙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현숙은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0대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경로당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렸죠.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이시구나. 김옥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분이 오시니 반갑네요.
저도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현숙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시 생활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현숙은 닭 몇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달걀을 주우며 소소한 즐거움을 느꼈죠. 뒤뜰에 작은 텃밭도 만들어 상추와 깻잎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현숙은 텃밭에 물을 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현숙은 완전히 마을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현숙은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수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였죠. 진수야, 엄마는 지금 아주 평온하게 살고 있다. 닭도 키우고 텃밭도 가꾸면서 말이야. 너희들이 없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현숙은 편지를 쓰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보다는 실망이 더 컸죠. 내가 욕심 많은 노인네라고 했지? 그래, 이제 너희가 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 다 정리했단다. 집도 팔았고 원룸 건물도 매도 진행 중이야. 그 돈으로 엄마는 여기서 조용히 살 거야. 편지 마지막 부분에 현숙은 이렇게 썼습니다. 부디 내 자식은 너처럼 키우지 말거라.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서 돈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엄마는 이제 엄마만의 인생을 살 테니까. 편지를 붙이고 며칠 후 현숙은 우체국에서 등기 배달 확인을 받았습니다. 진수가 편지를 받았다는 뜻이었죠. 그 무렵 서울에서는 진수와 선영이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때문에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었죠. 어머니를 찾아야 해. 진수는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강원도 어디에 계신지 알아봐야겠어. 어떻게 찾아? 선영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연락처도 없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진수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어머니를 찾으려 했습니다. 경찰서에도 가보고 강원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죠.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젠 어차피 끝났잖아. 선영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찾고 우리 인생 알아서 살자. 하지만 진수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진수는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걸 당연한 줄 알았어. 선영도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만든 걸까?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죠. 명품 가방 사는 게 그렇게 중요했나? 선영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현숙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그 시간 현숙은 마을 앞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소리와 함께 마음도 점점 맑아지는 것 같았죠. 이제 정말 자유야. 현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날 욕심 많다고 하지 않는 곳에서 살 수 있어. 마을 할머니들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현숙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기 와서 진짜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현숙은 자신이 기른 닭이 낳은 달걀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와 함께 간단하지만 맛있는 식사였죠.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현숙은 혼자 식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그날 밤 현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도시에서 느꼈던 스트레스와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죠. 그녀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수와 선영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내고 강원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죠. 이제 정말 포기해야겠어. 진수는 지쳐서 말했습니다. 몇 달째 찾고 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선영은 원룸 건물 꼭대기층 작은 방에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받던 생활비도 끊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지? 선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사도 못하고 돈도 없고.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달랬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깨달았죠. 일자리부터 찾아야겠어. 진수는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힘으로 살아야 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43세의 나이에 고졸 학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네. 진수는 또 다른 면접에서 떨어진 후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많은데 굳이 나를 뽑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선영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나마 마트에서 계산 보조 일을 구할 수 있었죠. 시급 9,000원이래. 선영은 지쳐서 말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일해봐야 한 달에 70만 원도 안 돼. 진수는 결국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나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죠. 등과 허리가 아파 죽겠어. 진수는 퇴근 후 온몸이 쑤시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 아이들도 상황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과자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지 않았고 부모의 표정을 살피게 되었죠. 아빠, 할머니는 언제 와? 첫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먼 곳에 가셨어. 진수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싫어해서 간 거야? 둘째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아니야, 할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셔. 진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잠깐 일이 있어서 가신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만 느꼈죠. 어느 날 선영은 예전에 어머니께 치료비라고 속여서 받았던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그 가방이 자신의 잘못을 상기시키는 물건이 되어버렸죠. 이걸 팔아야겠어.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생활비라도 마련해야 해. 하지만 중고품으로 파는 가격은 원래 가격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500만 원에 산 가방이 200만 원에 팔렸죠. 200만 원. 선영은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그제야 선영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했던 것이죠. 진수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힘든 일을 하면서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깨달았죠. 엄마가 30년간 교사로 일하시면서 모은 돈을. 진수는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실까? 선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진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편지에서 느낀 엄마의 마음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들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정말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해. 진수는 각오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응,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말고.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모든 것이 부족했죠. 아무리 절약해도 모자라. 선영은 체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줬다가 뺏는 거는 무슨 상황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수는 아내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탓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었죠. 어머니 탓이 아니야. 진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진수와 선영은 각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현숙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현숙의 새로운 삶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마다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을 수확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선생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웃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할머니. 요즘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현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도시에서 느꼈던 스트레스와 상처들이 산골의 맑은 공기와 함께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죠.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욕심 많은 노인네라고 부르지 않는 이곳에서 현숙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현숙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장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현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떠올랐죠. 그 시절이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보죠. 현숙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회관에서 작은 독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너 명에 불과했지만 현숙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되었죠. 할머니, 이 책 재미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엔 더 재미있는 책을 준비해 볼게. 현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현숙에게는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길렀던 손자들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죠. 말이 칼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단다. 현숙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현숙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년 만에 진수가 전화를 건 것이었죠. 엄마. 진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진수예요. 현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을까 하다가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죠. 무슨 일이야? 현숙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현숙은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영이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명품 가방도 팔았고 매일 자책하고 있어요. 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전화 너머로 선영의 울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현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죠. 애들은 어떻게 지내니? 현숙은 손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힘들어해요.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학교도 간신히 다니고 있어요. 현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손자들은 달랐죠. 엄마, 저희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진수는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프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현숙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부부의 잘못된 행동과 손자들의 미래는 별개의 문제였죠. 며칠 후 현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1억 원을 찾아 진수 앞으로 보냈습니다. 편지도 함께 보냈죠. 진수야, 이 돈은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다. 오직 내 손자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쓰거라. 이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내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라. 만약 다른 용도로 쓰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정말 끝이다. 편지 마지막에 현숙은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손자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애들 잘 키워라.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진수는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엄마. 진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애들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키겠습니다. 현숙은 그날 밤 텃밭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 손으로 써야지. 현숙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아무도 내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내 시간과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살 수 있어. 현숙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자들에 대한 마지막 의무도 다했고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